안녕하세요. 2025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진행할 서강입시전략센터 연구소장 정은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어려운 내용이어서 함께 이제 학부모님들 모시고 현장에서 좀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오늘 비도 많이 오고 어머니들께서도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좀 들으시면서 오늘 좀 소장님 됐습니다. 이유가 되겠어요. 네, 어머니들 잘 들리시나요? 다시 한번 좀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5 고교학점제 일부 설명회 진행을 맡은 정은주 서강입시전략센터 연구소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어려운 거여서 함께 모여서 학부모님들과 좀 호흡하면서 말씀을 드리기 좀 원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렵고 좀 힘드시겠지만 제가 핵심 내용만 추려서 어머니들께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혹여 일부에서 좀 이해가 좀 덜 하셨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2부에서 중등관 곽원우 원장님께 소장님 계속 음소거 되고 있어요. 네, 방금 음소거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앉지 않았는데 음성어가 자꾸 되네요. 네. 어머니들 이 화면 좀 보이시나요? 네. 네,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감사한 학부모님들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제가 이게 좀 어디 이게 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제가 지금 학부모님들 얼굴이 좀 보이거든요. 네,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 중에 중요한 숫자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어떤 거냐? 2025라는 겁니다. 요 2025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 우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학부모님들께서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가 되시는 그런 해입니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2025년 고교학점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짜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좀 많으실 텐데요. 이 숫자를 보시면서 2025년에는 뭔가 변화가 있구나. 그런데 고교학점제구나. 그렇다면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문제겠네. 고등학교에서 이제 한다면 대학에 좀 관련되는 문제로구나. 여기까지입니다. 어머니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제목 안에 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서 오늘 내가 어떤 걸 얻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접니다. 지금 화면하고 저하고 좀 똑같은가요? 제가 설명회를 진행하면은요, 어머니들이 수근수근 하세요. 어머, 실물이 너무 낮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이 온라인으로 이제 만나 뵙게 돼서, 좀 실물을 좀 증명시켜드릴 그런 방법이 없네요. 한번 저희 고등관 입시전략센터로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제가 실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입시전략센터하고 학부모님들하고 굉장히 친숙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서강입시전략센터에서는 초등, 중등, 고등 각 학력에 맞춰서 변화하는 입시 제도에 대한 전략을 짜드리고 로드맵을 제시하는 그런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 입시전략센터를 믿어주시고 각 관에서 진행하는 학습과 저희의 입시 전략이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진행할 일부 내용은요. 고교학점제 학교가 내게 맞추다라는 큰 제목으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고교학점제란 무엇이고 고교학점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고교학점제 쉽지 않은 주제이긴 하지만 저희 입시는 이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에서 어떠한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파악하시는 게 학부모님에게 가장 주요 사항입니다. 자, 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한 이제 대답을 좀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학 입시 제도가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어머니들께서 아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이 입시 자료를 원하시는, 요청하시는 학부모님들께 다 발송을 좀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것들 중에서 더 중요한 내용을 제가 집어서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시 제도는요, 이렇게 변화해 왔어요.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을 위해서 변화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과거부터 지금 현재 중3, 중1에 이르기까지 2015 교육 과정 안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초6, 초6, 초5, 초4 오늘 모이신 학부모님들 요 아이들부터 2022 교육 과정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2022라는 것은 2022년, 내년에 교육 과정이 바뀐다는 거예요.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아이들을 어떤 인재로 키워내겠다라는 정부의 방침이에요. 2022 교육 과정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무엇이냐?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융합적 인재, 그다음에 실제 자기의 진로를 알고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며 선택하는 그런 실천적 인재의 모습을 원합니다. 그렇게 큰 틀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인재를 우리가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교육 방법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 방법의 변화가 고교학점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교학점제를 실행하는 이유는 2022 교육과정이 원하는 그런 인재상에 맞추기 위해서겠죠. 그렇다면 이 고교학점제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선발하는 인재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선발하는 방법들이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이 완전하게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입시 제도라고 나오는 것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수시와 정시를 통합시키겠다. 그다음에 내신을 절대평가로 하겠다. 수능을 2단계로 하겠다. 논술형 수능으로 해보겠다. 지금 이건 다 계획사항이고 논의 중인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도 교육부의 계획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하실지 지금부터 결정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교육부는 이렇게 다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 계획을 모르시고 있으면 대학에서 선발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대학에 입학을 시키시겠어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요. 우리 초육 학생들부터 2022 교육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이런 2022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재상은 융합적 인재상이다. 진로에 맞춰서 본인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인재상이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거에 맞는 방법이 고교학점제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고교학점제가 뭘 원하는 거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자, 고교학점제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뒤를 좀 보실게요. 이 고교학점제 시행이 전면 시행되는 우리 초6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해가 몇 년도냐? 2028년도예요. 되게 먼 거 같잖아요. 지금 21년도인데. 그런데 이걸 미리 알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준비하실 기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정보를 아시고 이 로드맵에 맞춰서 우리 아이를 성장시켜 나갈 방법을 구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현재 초6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이 초6이 대학에 가는 그런 대입 정책에 대해서 중3 때 나옵니다. 2024년이에요. 제가 여기 특징을 써놨지만 2024년에 뭐가 있죠? 네,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있으면 표심을 좀 얻기 위해서 뭔가 굉장히 좀 기발한 아이디어가 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때 다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면은요. 대입전형 기본사항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대입전형 시행계획 2026년, 2028년 대학에 가는 해 27년에 확정이 되는 겁니다. 확정이 되기까지 이런 로드맵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시키실지 고민하시고 구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중요한 내용을 제목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고교학점제, 고등학교에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2022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재상은 무엇이냐? 본인의 진로에 맞춰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본인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이런 인재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진로를 알고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숨겨져 있는 의미를 좀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거냐? 고등학교 가서 학점제로 운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해야 된대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고등학교 입학 전에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가서 진로를 정해야지 늦어요. 언제 진로를 정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내가 뭐가 되겠다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문과 쪽으로 갈지 이과 쪽으로 갈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학생이 고등학교에 가서 본인의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과목을 선택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직 2022 교육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 교육과정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어머나 진짜 익숙한 과목들이 있죠.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 독서, 문학, 실용수학, 기하, 경제수학. 지금 아직 2022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2015 교육과정에서도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우리 교육부는 다 계획이 있어요. 2022 교육과정에서 진로에 맞춰서 본인이 진로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연습을 좀 시켜줬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우리 어머니들께서 익숙하신 이 공통과목,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이런 과목들은요. 1학년 때 배워요. 공통과목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학교를 진학을 하든 특목을 가든 아니면은 뭐 자사고를 가든 아니면 특성화고를 가든 이 공통과목은 다 배웁니다. 모든 학생들이 배우는 거고요. 선택 과목은 본인이 말 그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현재는 나눠져 있습니다. 공통 과목에 제가 상대평가라고 써놨어요. 상대평가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상대라는 것은 비교를 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겠다. 말 그대로 줄 세우기죠. 시험을 본 다음에 1등, 2등, 3등, 4등 나누고 자, 오늘 제가 중요하게 좀 생각하셔야 되는 숫자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겁니다. 1등급부터 9등급으로 나뉩니다. 고등학교는. 소고기 한 근에, 고기가 한 근에 몇 g이죠? 600g 맞나요? 그런 식으로 단위를 외우듯이 외우셔야 돼요. 1등급은 4%, 전체 인원의 4%, 2등급은 11%, 3등급은 23%. 제가 9등급까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9등급까지 다 말씀은 안 드릴게요. 왜냐? 우리 지금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은 다 이 1, 2, 3등급 안에 들어갈 거니까 그 숫자만 좀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전체 인원수의 4%, 전체 인원수의 11%, 요 안에 들어가려면은요,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배우는 이 공통 과목을 상대평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일반 선택 과목도 지금 상대평가로 지금 2015 교육과정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성취평가, 다른 말로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라는 거는 목표한 점수에 이르렀을 때 다 똑같은 등급을 주는 거예요. 현재는 A 등급, B 등급, C 등급 3개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 진로 선택 과목도 만약에 상대평가로 한다 그러면은요. 전체 인원수의 4%, 11%, 23%이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 인원수가 많은 게 제일 좋아요. 그렇다면은 내 진로가 좀 있다 하더라도 많은 애들이 선택하는 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등급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성취평가라 그래서 일정한 목적한 점수를 얻으면 A 등급, B 등급, C 등급 이렇게 좀 러프하게 좀 기준을 좀 줬습니다. 제가 수학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수학 같은 경우요. 요 진로 선택 과목에서 우리 아이가 지금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지원을 하려고 한다. 요것들 중에 어떤 과목을 좀 고르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큰 목소리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기하를 선택하면 됩니다. 기하는 공대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물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서울대 경영학과 또는 경제학과에 지원할 거예요. 어떤 과목 선택하면 좋을까요? 그쵸. 경제수학이나 수학과제탐구 이런 거 이제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하죠. 왜?
우리 아이가 진로가 없는데 그럼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고르지? 이거는요, 지금 고등학교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도 저한테 상담 오셔서 항상 하시는 질문, 선택 과목 뭐 선택해야 되죠? 이거 너무 지금 알지도 못하는, 지금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밖에 모르는데 진로 선택 과목 너무 많다. 근데요, 지금 어머니들께서 명심하셔야 될 거는 이건 지금 2015 교육과정이에요. 2022 교육과정이 되면 선택 과목이 더 많아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는 거 똑같아요. 2015 교육과정과. 선택 과목에서 지금 차이점 좀 느끼셨나요?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빨간색 박스를 쳐드렸어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있었습니다. 뭐가 생겼나요?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과목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자, 공통 과목은요. 2015 교육과정에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1학년, 1학기, 2학기, 1학년 때 한다는 거예요. 수학, 사회, 과학 아까 보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과목. 요거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대평가요. 1등급, 2등급, 3등급. 중요한 숫자입니다. 4%, 11%, 23%. 상대평가로 줄을 세우고요. 선택 과목에서 아까 2015 교육과정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고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다, 성취평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 절대평가로 바뀌어요. 왜냐? 진로에 따라서 자기가 본인이 잘 선택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은 거의 비슷하고요. 특목고에 있는 전문교과라는 것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올 거예요. 여기서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수도 있으나 2부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곽 원장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아, 이런 거 있구나. 아, 1학년 때는 상대평가인데 2, 3학년 때는 절대평가구나. 여기서 어떤 걸 좀 느끼셔야 되느냐. 아, 그러면 1학년 때 공부 되게 열심히 해야 되네. 그럼 그걸 더 넘어서 생각하면은요. 1학년 때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언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냐? 성적을 쌓아놔야 되거든요. 상대평가가 있는 건 1학년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바로 공부시키셔야 돼요. 초등과 중등학교 때 공부를 해야 돼요. 어머니들 자녀하고 얘기하실 때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 고등학교 가면 열심히 공부할 거야. 믿어주세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고등학교 가서 공부 시작하면 늦습니다. 왜냐? 1학년 때 벌써 상대평가하고 수치로 나오는 거는 끝나요. 그러면 이 절대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할까요? 상대평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선택 과목을 자기 본인의 진로에 맞춰가지고 선택하라고 했는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좀 평가를 할까? 어떻게 평가할까요? 제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이제 오늘 초등 체크 포인트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고등학교 진학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총정리해 드릴게요.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고교 학점제가 완전하게 시행이 된다. 그런데 그 고교 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과목이 절대평가로 변경이 된다. 왜냐? 자기 진로에 맞춰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나 중요한 것은 1학년 공통과목만큼은 상대평가다. 따라서 1학년 때는 학습에 집중을 해줘야 된다. 그러나 1학년 때 공부 시작하면 늦는다. 지금부터 공부시켜 주셔야 돼요. 선택 과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진로 선택 굉장히 다양한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과목들 중에 내 진로와 맞춰서 어떤 과목을 수강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과목을 한 학교에서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온라인으로 좀 수강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학교들끼리 나눠가지고 이 학교 가서 이런 과목 듣고 저 학교 가서 이런 과목 듣고 이런 과목들이 개설될 예정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진로에 따라서 이런 선택 과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느냐? 수행평가와 과정중심 평가입니다. 수행평가, 과정중심 평가 많이 들어보셨죠? 수행평가 하느라고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 굉장히 노력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교학점제가 바뀌고 있는데 고등학교만 바뀌면 뭐예요? 우리가 가려는 건 목표는 대학이잖아요. 대학도 선발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형 대입 제도를 보시면 제가 초반에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시하고 정시가 통합해서 선발할 거다. 그다음에 수능이 이원화될 거다. 객관식 수능과 그다음에 주관식 수능이 이어질 거다. 선호원 수령 방법이 있을 거다. 그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평가가 내신 평가가 절대 평가가 많아지기 때문에 학생부를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에서 수행평가하고 과정중심평가가 확대가 됐는데 이걸 어디다 써줘야 돼요? 학생부에다 써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초등학생들 지도를 하실 때 대학에 가려면 이런 수행평가나 과정중심 평가를 위한 학생부 관리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성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오늘 초등 핵심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을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중심을 갖고 학생들을 자녀들을 좀 상의를 좀 해주셔야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신의 진로와 역량을 좀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가 이렇게 변해가고 대학 입시 제도가 이렇게 변해갈 텐데 이거에 대응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고교학점제 대응 전략이란 무엇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대학 전반에 대한 지금 현재 대학 입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시고 계셔야 돼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눌 때 대학에 가는 방법은 수시와 정시로 나눠집니다. 수시는 말 그대로요, 수시로 가는 거고요. 일정한 시간이 구해진 게 없이. 정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능 봐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요, 수시랑 정시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수시는 학생부 교과라 그래서 내신 성적,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성적 맞춰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종합전형은 교과 전형에 더불어서 아까 수행평가, 과정중심평가 이런 것들이 들어간 뭐 동아리 활동, 자율활동 이런 거 모두 포함해서 가는 전형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내신이 중요합니다. 논술도 내신에다가 각 학교에서 얘기하는 논술 시험을 봐서 가는 거예요. 정시는요, 수능으로 가는 거가 제일 많아요. 수능 시험 봐서. 우리 11월에 수능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수능은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내신이 이제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정시가 확대됐다는 얘기를 어머니들께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내신 문제를 수능형 문제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들을 뵀을 때 수능 세대이실 것 같아요. 혹시 학력고사나 이런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안 계신 것 같은데 다 젊어 보이세요. 그래서 다 수능을 좀 보셨을 텐데 요런 이제 이 수능 문제형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내신이 수능 문제형으로 좀 이렇게 확장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 수시로 가든 정시로 가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내신이다. 공부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기반이 돼야 어떤 전형이든 성공적인 전략을 좀 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정시는 거의 대부분 수능으로 뽑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시트는요.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2023 전형 계획이에요. 2023학년도에 이렇게 뽑겠다.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시행을 하면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경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표시를 좀 해드렸는데요. 정시, 뭐로 뽑는다고 말씀드렸죠? 수능으로만 뽑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정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서울대학교가. 근데 뭐 지금부터 그거를 막 꼼꼼하게 지금 살펴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 정시가 수능 100%로 뽑는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그랬는데, 선발 방법 보세요. 수능 60점에다가 교과평가 40점. 이 교과평가가 뭐냐? 내신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정시에서 일반 전형으로, 이 일반 전형이 뭐지?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아직. 자, 선발 방법이 중요해요. 1단계 수능 100%를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수능 80점에다가 교과평가 20점을 한대요. 내신을 20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방법이 좀 바뀌었네. 그러면 이 내신을 어떻게 평가한다는 거지? 자, 보세요.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서 5점, 3점, 0점을 줬어요. 자, A등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모집 단위와 관련해서 진로 선택 과목을 2과목 이상 선택해서 이수를 해야 돼요. 아까 진로 선택 과목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대에 가려면, 공과대학에 가려면 물리랑 기하가 필수다. 선택해야 돼요. 기초교과 영역 및 모집 단위 관련 교과목 성적이 1, 2등급.
1등급 4%, 2등급 11%. 지겨우시죠? 성취도 A 수준이고 제일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이수한 각 교과 수업에 충실하게 참여한 내용. 이걸 어떻게 알죠? 이게 바로 아까 학생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각 과목 세부 특기 사항에다가 기재가 되는 거예요. 어머,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뭐지? 라고 이제 좀 궁금증이 드시는 학부모님들은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 생활기록부예요. 자, 보시면은 이런 거 많이 보셨죠? 학기말 종합의견 나오면서 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 체육 이렇게 쭉 과목이 나오고 자, 제가 이제 수학에다가 좀 메모를 쳐드렸는데 수 개념 형성 및 수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 이해 그다음에 사다리꼴 뭐 어쩌고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뭘 배웠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선생님이 기재를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요게 세부 능력 특기 사항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원하는 게 뭐예요? 얼마나 교과 이수를 잘했는지를 뭘 보고 평가하겠다. 이런 학생부에 적혀있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보고 평가하겠다. 따라서 서울대를 지원하는 우리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서울대에 맞춰서 선택 과목도 제대로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진로에 맞춰서 세부 능력 특기 사항 학생부 관리를 잘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교과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초등학교만 이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초등학교에서 연습을 시켜요. 그 다음에 중등, 고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중학교 생활기록부랑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좀 보여드릴게요. 중학교에서는요, 지금 현재 자유학기제라는 게 있어요. 이때는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과정중심 평가죠. 자유학기 활동 상황에 보시면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예술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요거를 평가를 해요. 어떻게 해요? 천자 이내로요.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교 학점제에서는. 정부는 벌써부터 이렇게 계획해서 아이들을 그런 아이들로 성장시키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진로 선택하면 조금 늦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진로에 대해서 많이 알아봐라. 어떤 이제 활동들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로 올라와서 실제적으로 그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그 과목에 맞춰서 공부하고 자기의 역량을 좀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학생부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모든 걸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교학점제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유학기제에서는 시험해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자유학기제에서 이 아이가 뭐 하고 어떤 역량이 좀 늘었는지 그런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 기술과정, 정보 과목은 있으나 원점수와 과목 평균이 없죠. 시험을 안 봤으니까. 자, 성취도, 성취평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절대평가. 목표한 점수에 이르렀는지 안 이르렀는지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필수로 돼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성적표가 이제 나오고요. 생활기록부가 나오고요. 자유학기제 활동 상황에서 진로 탐색, 주제 선택, 예술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진로 탐색 활동 보세요. 진로 탐색 활동에서 자기 조절 학습 검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과 학습자로서 자신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본인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중학교에서 먼저 제시를 좀 해주는 겁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본인의 진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갈 필요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주제 선택 활동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진로가 확실히 있다면 본인 진로에 더욱더 심층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활동 상황에서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진로를 찾는 활동이 마무리가 되면은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성적표는 고등학생 성적표예요. 보시면은 국어, 수학, 영어 거기에 과목들 있죠? 아까 선택 과목에서 보셨던 과목들이에요. 언어와 매체, 수학 2, 영어 2, 한국지리, 정치와 법, 윤리와 사상. 과탐 과목이 없네요. 얘 그런 문과 학생이구나. 그런데 이 학생이 실용경제라는 걸 선택을 했어요. 보니까 성취도가 이렇게 있고 석자 등급은 나오지 않았고 비고란에 보니까 공동 타기관 이렇게 돼 있네요. 맞습니다. 이 학생은 경제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이에요. 성적 엄청 좋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지원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본인의 학교에 경제하고 관련한 그런 과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른 학교에 수강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 타기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정부는요, 교육부는요,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은 이런 과정들이 더 확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학교가 어떤 과정이 있는지도 알고 있어야 본인의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학부모님들께서 모르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보를 좀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요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에요. 우리 초등 자녀분들 성적표 가지고 오시면 좀 이렇게 그렇게 많이 써있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학 갈 때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이렇게 본인이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가 과목 세특에 나와요. 자, 경제 경영으로 진로를 정한 이 학생은 국어 시간, 언어와 매체 국어 시간이에요. 제가 좀 밑줄을 쳐놨습니다. 기사를 읽고 그래프를 사용해서 기사 내용을 표현했으며 IMF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함. 언어와 매체를 배우면서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의해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쉽게 남용된다는 점을 알게 됐음. 국어 시간인데 본인의 진로가 확실하기 때문에 경제 경영하고 관련해서 이런 수행평가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도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대학에 입장이 있으시다면 이 학생 뽑지 않으시겠어요? 국어 시간에도 본인의 진로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당연히 뽑아야죠. 수학 볼게요. 수학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탐구심이 많고 이런 문제를 설명하는 방법에 독창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이 수학 공부를 그냥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SIR 모델과 미분을 주제로 변수를 구하고 기업의 이윤 극대화와 미분이라는 주제에서 경영과 수학을 엮었죠. 독점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곡선, 한계 곡선, 총수익 곡선 등의 특징과 독점 시장에서의 수익 극대화 지점 같은 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했대요. 이게 수행평가고 과정중심 평가예요. 고등학교에 가면 이런 수행평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 진로에 맞춰서 해가지고 와라. 그러면 선생님이 세부능력 특기상에 기재를 해주겠다. 진로가 있어야지 해가죠. 진로를 언제 정해요? 지금 정하셔야 돼요. 오늘 설명회 끝나고 자녀분들이랑 상의를 좀 하시고 문과 쪽 갈래, 이과 쪽 갈래 이 정도라도 좀 상의를 좀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초등 자녀분들을 이제 기르시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요. 오늘 들으셨듯이 성적과 역량 강화입니다. 성적을 기반할 수 있는 게,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역량 강화예요. 수학의 성적이 조금 모자랄 수 있죠. 하지만 그걸 어디에서 보완하느냐? 교과 세특에서요. 아, 얘가 수학의 등급은 조금 모자라지만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구나. 수학을 다른 실생활에다가 녹여내려고 노력했구나. 이런 학생부 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환경, 학습 환경을 부모님들께서 제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게 역량을 좀 강화시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학에서는요, 직업인을 뽑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2022 교육과정, 우리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4학년 요 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갈 때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은요.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융합적 인재, 본인의 진로를 스스로 알고 개척하는 인재, 그렇기 때문에 진로 선택과 그에 맞는 학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학은요. 말씀드렸듯이 직업인을 뽑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 대학에 와서 학습할 능력이 있는지 또는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학생인지를 뽑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학부모님들께서 로드맵을 제시하고 전략을 짜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1부 진행하면서 이렇게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좀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2부에서 중등간 곽원우 원장님께서 실제 사례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네, 어머니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부모님들 서강학원과 또는 서강학원 입시전략센터와 친해지셔야 돼요. 왜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전문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계획하고 변화하는 입시 제도에 맞춰서 전략을 구성하는 그런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자녀분들 데리고 초등관, 중등관, 고등관 이렇게 이제 학년에 맞춰서 방문하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전문가하고 상담을 받으셔야 학생이 이제 조언을 듣고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솔직히 학생들한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들 모시고 이렇게 설명회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알고 계셔야 중심을 잡고 학생들을 케어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알고 계시고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을 컨트롤 해주실 때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저희 입시센터를 좀 믿어주시고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는 항상 이렇게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는 기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 일부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잘 들으셨나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아마 그 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입시 소장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자세히 그 다음에 눈높이 맞춰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저는 2부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2부는 제가 이제 화면을 좀 띄워놓고 좀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 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화면이 안 보이시면은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다고 지금 고개를 막 끄덕이시네요.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등관 원장 박원우라고 합니다. 저는 2부에서 지금까지 이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많이 지금 학습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고교 학점제 도입에 따라서 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전략을 우리 수립해야 되는지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 3가지가 어떤 거냐면은 바로 요겁니다. 자, 3가지가 첫 번째는 진로는 우리 어떻게 구성을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지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학습 역량을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입시가 많이 바뀐다는데 우리 입시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입시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 이 3가지를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진로 역량 강화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역량 강화에서 이 페이지 많이 보셨죠? 아마 1부 때 우리 소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페이지예요. 저도 이 페이지를 좀 강조를 할 겁니다. 어머님들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이제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 페이지에서 지금 조금 특이한 부분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공통 과목이라고 해서 왼쪽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이 개평 교과니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교 학점제 또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되면서 교과목이 이렇게 지금 분류가 바뀐대요. 근데 어떻게 바뀌냐면은 공통 과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일반 선택 과목 그대로 일반 선택 과목으로 유지가 되네요.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2가지 선택 과목이 기존에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선택 과목이 지금 3개로 늘어난대요.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진로 선택.
자, 앞에서 우리 소장님이 말씀했듯이 선택 과목이 3개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선택 과목의 비중이 그만큼 커진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이 선택 과목은 아마 고교 학점제의 정의에 의해서 선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소장님께서 고교 학점제 정의 아마 잘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머님들도 아마 잘 알고 있을 텐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교 학점제라는 거는 우리 학생이 본인의 진로에 맞추어 자, 과목을 선택해서 자, 그 과목을 이수해서 자, 졸업하는 제도래요.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자, 진로에 맞춰서입니다. 자, 진로에 맞춰서입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진로에 맞춰서 본인들이 자, 선택, 과목을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그 과정을 설계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진로가 결정이 돼 있어야겠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자, 그래서 중학교 때는 자,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진로를 구체화해야 됩니다. 잘 보이시죠? 진로를 구체화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진로를 구체화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진로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로를 결정한다는 건 그럼 자, 몇 학년 때 결정하면 될까요? 자, 늦어도 중학교 3학년, 자, 진짜 늦어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까지는 진로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택 교과가 자, 빠르면 1학년 2학기 때부터 들어갈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 늦어도입니다. 늦어도 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는 진로가 결정이 돼야 되고요. 가능한 중학교 과정에서 진로가 결정되는 게 가장 좋은 자, 우리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우리 부모님 자녀들은 자,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은 진로 탐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렇게 지금 잘 보이시나요? 자,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진로를 탐색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탐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 독서라는 거 나와 있네요. 자, 독서. 자, 우리 폭넓은 독서 활동을 좀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독서 활동이라 하면 우리 초등학교 지금 아마 2학년부터 6학년 학부모님 계실 거예요. 자, 보통 우리 아이들이 독서 활동하는 건 문학 관련된 독서를 많이 해요. 자, 뭐 좋게 말해서 문학이지 아마 동화책을 좀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자, 그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문학이 아닌 비문학 독서에도 좀 신경 쓰는 것도 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폭넓은 독서 활동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 조금 시간 내서 우리 아이들과 체험 활동을 좀 나가보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게 진로와 연관된 체험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체험 활동도 자, 우리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5학년, 6학년 정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은 자, 진로 검사를 받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진로 검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진로 성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자, 뭐 초등학교 때 우리 진로를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진로를 결정한다고 해서 그게 평생 갈까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성향들이 계속 바뀌어요. 학습을 하면서 성향이 바뀌기 때문에 자, 가능한 뭐 1년에 2번 또는 1년에 1번 정도는 진로 검사를 받는데 제가 학과계열 검사라고 했잖아요. 자, 이 학과계열 검사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간단하게는 크게 우리 아이가 인문계열인지 자연계열인지를 알 수 있는 검사고요. 조금 세분화되면은 우리 아이가 어학계열인지 또는 자, 사회과학계열인지 또는 자, 의학계열인지 법학계열인지를 알 수 있는 검사를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진로 탐색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진로 탐색을 한 상태에서 중학교 딱 올라오죠. 그럼 중학교 때는 진로를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때 자, 자유학년제가 시행됩니다. 앞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자유학년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 학생의 꿈과 끼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 꿈과 끼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진로와 적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탐색하기 위해서 시험을 안 봐요. 자,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요. 자, 우리 자유학년제이기 때문에 시험이 없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수업하고요. 오후에 각종 체험활동을 해요. 진로와 연관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까지는 진로 탐색을 보통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오면서 진로를 구체화하면서 가능한 진로를 선택을 해야겠죠. 진로가 결정이 되면 자, 중학교 때 해야 되는 건
자, 진로와 맞는 전문 독서, 심화 독서를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과 활동을 진로에 맞춰서 진행해 줄 수 있는, 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3 정도 되면은 이제 고등학교도 생각을 해야겠죠. 자, 고등학교를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될까? 자,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면 우리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교 학점제가 됩니다. 자, 고교 학점제가 된다는 얘기는 본인의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자, 우리 지금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냐면은 자, 본인의 진로에 맞춰서 퀄리티 있는 좀 수준 높은 자, 그런 과목들이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좀 진학 컨설팅을 저는 받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자, 고등학교 올라가서는요. 자, 이제 진로가 결정됐잖아요. 그 진로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자, 내신 대비와 자, 수능 대비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딱 들으니까 자, 답답함이 느껴지시죠? 그죠? 자, 답답함이 아마 많이 느껴질 겁니다. 자, 어머님 중에서 이제 채팅하신 걸 좀 보니까 진로검사는 어디에서 받나요? 라고 지금 돼 있네요. 자, 제가 뭐 좀 친절하게도 옆에 이렇게 서강학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체크를 좀 해놨죠. 자, 딱 하나 빼고는 다 지금 저희 학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진로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진로검사 받은 다음에 진로검사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도 해드리니까 언제든지 방문해 주셔서 진로검사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채팅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됐을 거라고 믿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이제 진로 자, 부분 나왔고요. 자, 이 페이지를 제가 또 한번 펴놨어요. 자, 바탕화면이 다르니까 좀 다른 걸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페이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왼쪽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재고요. 오른쪽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한번 제가 매치를 시켜볼게요. 공통과목은 공통과목으로 그대로인데 자, 우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측을 해요. 자, 이 공통과목이 자, 되게 이제 중요해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선택에서 되게 중요한 자, 단원이나 또는 자, 선택에서 중요한 과목들이 공통과목으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예측을 또 한대요. 그래서 자, 뭐 심지어는 지금 수능에서는 공통과목이 수능에 나오지 않거든요. 수능은 일반 선택부터 수능이 나와요. 근데 자, 우리 아이들 때는 자, 이렇게 예측하시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일반 선택이 공통과목으로 좀 일부가 내려와서 공통과목도 수능에 반영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지겠죠. 그때 좀 다시 저희가 입시센터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공통과목은 그래서 그대로 뭐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일반 선택 과목, 자, 지금 일반 선택 과목이 자, 개편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지금 융합 선택 과목이 하나 생기다 보니까, 그죠? 자, 융합 선택 과목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게 그대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전문 교과원이라는 전문 교과목이 하나가 있어요. 요거 이제 심화 과목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이거는요, 조금 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전문 교과원은 아무 학교나 개설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전문 교과원은요, 어머님들 특목고나 자사고라는 명칭 아시죠? 자, 특목고나 자사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특목고는요, 자, 특수 목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인데 자, 외고, 국제고, 과학고등학교 같이 조금 성적이 되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예요. 자사고는 알고 계시죠? 자율형 사립고라고 해서 이 주변에도 자사고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아주 유명한 자사고가 자, 남고로 하나 있죠? 어디죠? 보인고등학교가 있어요. 보인고등학교가 자사고예요. 자, 이렇게 자사고 이런 학교들이 자, 우리 개설하는 과목들이에요. 일반고에서는 개설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자, 선택교과 일반고에서 앞으로 개설할 수 있게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2025년도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 자, 선택 교과가 3가지로 만들어지는데, 자, 마지막 진로 선택 과목이 아마 전문교과원,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개설한 과목들이 깔릴 확률이 높다, 개설될 확률이 높다.
라는 부분을 일단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음 페이지를 좀 먼저 보이고 어머님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어머니 채팅창에다가 한번 답을 한번 올려주세요. 이거 창피한 거 아니니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우리 지금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자, 잘 보이시나요? 질문을 먼저 좀 확대해 볼게요. 여러분이 입학사정관이면, 그러니까 대학생, 우리 신입생을 뽑는 사람이라면, 자, 누구를 뽑을까요? 해서, 자, 다시 조금만 줄여볼게요. 자, 다 보이시나요? 학교생활기록부 1번이고 과목을 좀 보세요. 과목만, 성적은 보지 마시고요. 생활기록부 2번,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자, 1번, 2번 있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1번은 수학원, 수학투에, 확률통계, 미적분, 물리원, 화학원, 지구과학 원이라는 과목이 깔려 있고요. 자, 학교생활기록부 2번은 수학원, 수학투, 고급 수학, 미적분, 물리원, 화학원, 고급 물리학, 물리학 실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이 자, 입학사정관이라면 누구를 뽑을까요? 과목만 딱 봤어요. 아, 지금 채팅방에 오늘 올라오는 거 보니까 2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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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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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으로 다 지금 자, 되네요. 맞습니다. 2번을 선택하겠죠? 그죠? 다 2번으로 지금 다 올라오고 있어요.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어머니, 자, 이게 하나는 일반고고요. 하나는 특목고나 자사고 생활기록부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떤 게 특목고, 자사고, 생활기록부일까요? 자, 한번 올려줘 보세요. 2번이요, 2번이요, 2번이요. 그렇죠. 어머님들 지금, 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됐냐면은 생활기록부의 과목을 보고 이 학생이, 우리 지금 선택 과목이 좀 우수함을 가지고 있구나를 판단할 정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머님들, 자, 이 생활기록부 보고 다시 한번 앞에 부분을 볼게요. 자,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자, 어떤 과목이, 자, 개설이 가능한 학교를 선택하는 게, 자, 우리 유리하다? 바로 지금 현재로 보면은 전문교과원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어머님들이 지금 선택했잖아요. 2번이요, 2번이요. 그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진로 역량 강화에서 첫 번째는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제가 앞에서는 뭘 얘기했냐면은 초등학교 때 진로 탐색해야 됩니다. 독서와 체험활동과 진로 검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진로 성향을 조금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중학교 올라와서는 진로를 구체화하고요. 자, 진로를 결정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이 결정된 진로와 학과에 맞춰서 대입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요. 고등학교 선택할 때 우리 퀄리티 높은 선택 과목이 있는 학교를 선택하면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냐?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2025년도에 바뀌는 거거든요. 2024년도에 자, 특목고나 자사고는요. 이런 전문 교과가 막 깔려져 있을 거예요. 개설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일반고는 깔려져 있을까요? 깔려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2025년도가 됐을 때 일반고는 자, 갑자기 전문 교과 원을 깔 수 있을까요? 깔 수 없어요. 그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특목고는 이미 1년 전에 2024에 지금 깔아놨거든요. 2025에 까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과목이 있는 거는 특목고나 자사고일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 안타깝게도 2025년도에 특목고 자사고 제도가 폐지가 된대요. 많이 들어보셨죠? 자, 2025년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자, 첫 번째 뭐죠? 우리 교육과정이 개정된대요. 뭐에 맞춰서? 고교 학점제에 맞춰서 개정이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과목을 자기의 진로에 맞춰서 선택하다 보니까 자, 우리 평가하는 것도 달라진대요. 자, 어떻게? 절대평가를. 앞에서 다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자, 자유롭게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학교에 전문교과가 막 깔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한대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목고 자사고가 폐지된다고 그 학교 자체가 없어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 학교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학교는 아마 특목고 자사고가 폐지되더라도 명문 일반고로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자, 2025년도 이후에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자, 명문 일반고 또는 특목고 자사고가 남아있다면 그 학교를 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중학교 때 열심히 또는 지금부터 열심히
자,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잘 이해되셨죠? 자,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기록부는 아까 봤고 어머님들 대단하십니다. 이걸 맞췄습니다. 그죠? 어머님들 이제 자, 생활기록부만 보시면은 알 수 있고요. 제가 한 가지 팁만 말씀드릴게요. 전문 교과원.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거냐? 자, 간단합니다. 앞에 고급이라는 말이 붙고요. 심화라는 말이 붙고요. 국제라는 말이 붙으면 전문 교과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아, 우리 생활기록부 딱 봤을 때 국제라는 말 있고 자, 우리 심화라는 말 있고 고급이라는 말이 있어 과목 앞에 또는 뭐뭐뭐 실험, 과학에서 실험 이런 거 있으면은 자, 전문 교과입니다. 자, 대단한 팁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공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가장 이제 힘든 거죠, 그죠? 자, 우리 성적을 좀 잘 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요,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파악한 다음에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또 잘 설명해 주셨어요. 저도 자, 공부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이 부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복습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평가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성적을 평가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석차 등급제, 자, 상대평가라고 하고요. 하나는 성취평가제, 절대평가라고 합니다. 자, 상대평가는요, 아까 우리 선생님이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라는 거 있죠, 그죠? 1등급은 4%입니다. 자, 2등급은 11%입니다. 3등급은 23%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 자, 석차 등급제 상대평가는요, 순위에 따라서 아이들을 등급을 부여한 거예요. 1등부터 100명이 있다면은 1등부터 100등까지 쫙 세워놔요. 세워놓고, 자, 1등부터 4등까지를 1등급이라고 한대요. 자, 5등부터 11등까지를 2등급이라고 한대요. 자, 그 다음에, 자, 12등부터 23등까지 3등급이라고 한대요. 자, 그렇게 하는 게 석차 등급제 상대평가고요. 자, 성취평가제 절대평가는요. 자, 순위에 상관없어요. 수준, 점수에 도달했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성취 수준에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90점 이상을 중학교 때는 A라고 합니다. 자, 80점 이상을 B, 70점 이상을 C, 60점 이상을 D라고 하고 60점 미만을 E라고 한대요. 자, 이게 2025년도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자, 성취평가제가 확대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모든 과목이 성취평가가 되는 건 아니고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공통교과라고 하거든요. 그 과정은 자, 석차 등급제 상대평가입니다. 반면에 자, 나머지 선택교과는 전부 다 절대평가입니다. 자, 요 도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이거 잘 보이시나요? 100명 기준으로 제가 1등부터 순위 1등부터 23등 정도만 자, 한번 나열을 해본 거예요. 나열해봤고 점수를 밑에다 쫙 기재를 해봤어요. 1등이 100점이고 쭉 해서 90점까지를 자, 지금 자, 노란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몇 명이 나왔냐면은 19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20에서 23등은 자, 89점이 쫙 나왔네요. 자, 지금 우리 성취평가, 절대평가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절대평가는 90% 이상의 자, 성취도를 갖는 거잖아요. 그 학생 A등급 받는 애들이 자, 우리 19명이 나오네요. 자, B등급 받는 애들은 자, 지금 4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석차 등급 상대평가로 만들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은 98점까지가 1등급이에요. 4명. 그 다음에 자, 누적으로 지금 11등까지가 2등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3등급. 자, 딱 보세요. 어떤 쪽이 변별력이 더 있을까요? 석차 등급이 훨씬 더 변별력이 있죠. 자, 대학에서는요. 자, 상대평가를 좋아할까요? 절대평가를 좋아할까요? 또 변별력이 있는 걸 좋아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평가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제가 이걸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딱 보시면은요. 자, 왼쪽이 자, 지금이고요. 오른쪽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검정색이 상대평가고요. 자, 하얀색이 절대평가입니다. 지금 왼쪽 부분, 지금 현재를 보시면은 검정색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상대평가로 변별력 있게 지금 내신을 산출하고 있어요. 대학에서는요,
이 세 개 학년을 골고루 지금 비율로 아이들이 내신을 적용해서 뽑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가 딱 될 때, 초등학교 6학년 이후입니다.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될 때는 검정색 지금 고등학교 1학년밖에 없죠. 그죠? 나머지들은 다 하얀색이에요. 자, 그러면요. 고등학교 1학년만 상대평가고 나머지는 저보다 절대평가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시면은요. 고등학교 1학년만 석사 등급제고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과목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성취평가도 절대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학에서는 어떤 학년을 가장 중요시할 거냐, 바로 상대평가인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의 비중을 가장 크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정답은 나왔네요. 자, 뭐 다른 과정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그죠? 지금부터 다른 거 다 그만두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만 막 하면 될까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단원을 우리 수학 입장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수학의 대단원을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대단원을 딱 정리해 봤더니 자,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대단원이 모두 다 5단원으로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자, 수학은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방정식과 함수 쪽만 체크를 해봤습니다. 색깔로. 자, 보시면은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이 진행이 되죠. 자, 중학교 2학년 딱 올라가면서 자, 연립 1차 방정식이 진행되는데 1학년 때 1차 방정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2학년 때 연립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연립 1차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을 제대로 해야지만이 자, 1차 함수, 그죠? 그래프, 자, 1차 방정식과 관계를 제대로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를 제대로 공부해서 3학년 올라가면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우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배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1학년 부분만 딥스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학교 과정부터 기본기를 제대로 갖춘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된다. 더 말씀드리면은 자,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과정이 중학교 1, 2학년 과정과 굉장히 특히 중학교 1학년 과정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이라는 거. 자,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지금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고1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1 과정만 열심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자, 아까 우리 소장님이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자, 엄마 나 이때부터 열심히 할 거야는 절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엄마 나는 중학교 올라가서 열심히 할 거야. 초등학교 5, 6학년 과정 모르는데 중학교 올라가서 열심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기반을 잘 잡아서 자, 차분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학습 부분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했고요. 자, 공부 잘하고 싶습니다. 그죠? 공부 잘하려면은 어머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질문을 하면은, 그죠? 답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죠?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제 이쪽에서 지금 종사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 열심히 하는데 자, 열심히 안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아마 이해 안 될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자, 성적이 나오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자, 이 시간은 제가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서점 혹시 자주 가시죠? 서점 좀 자주 가셔야 됩니다. 자, 서점 가시면 어떤 코너를 좀 먼저 가시나요? 채팅방에는 아무것도 안 올라오네요. 자, 저는요, 서점을 딱 가게 되면은요, 직업인지라, 좀 학원 강사이다 보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직업이다 보니까, 참고서 있는 쪽을 좀 먼저 가요. 참고서 있는 쪽을 가서, 문제집이 어떤 거 나왔지? 요즘은 어떤 유형으로 자, 문제가 나오지를 이렇게 검사하는데,
서점에서 이렇게 문제집의 종류를 보면요. 개념서가 있고요. 그죠? 발전서 또는 유형서라고 하죠. 다 심화서가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정답을 찾아야 돼요. 공부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단계별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다음 학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개념에 대한 발전학습, 유형학습을 정리하고요. 유형학습이 끝난 다음에는 심화학습이 끝나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교재들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머니 교과서를 보더라도 처음 페이지가 개념이고요. 뒤로 넘기면은 다양한 유형들이 나오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 선원 수령 심화 문제가 나와요. 자, 심화 문제는요, 간단합니다. 우리 중학교 과정의 심화 문제 또는 초등학교의 심화 문제는 자, 선행은 나올 수 없잖아요. 우리 시험에 선행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럼 자, 그 과정에서 심화는요, 개념이 두세 개가 결합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보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심화 문제가 나와서는 중학교 1학년 때 개념이 합쳐져서 나오는 경우가 심화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 걸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중학교 성적으로 개념을 끝냈을 때, 발점을 끝냈을 때, 심화까지 끝냈을 때 점수가 이 정도 나옵니다. 밑에 표시를 해드린 거예요. 자, 개념까지 끝나면요. 8점 미만. 자, 성취도는 C 나오더라고요. 개념의 발전, 유형학습까지 끝내죠. 그러면 자, 이 지역에서는 80점 정도는 나와요. 성취도로 B가 나옵니다. 자, 요즘 중학교도요.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킬러 문항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바로 심화 문제예요. 자, 심화까지 끝내야지만이 90점 이상의 성취도가 나와요. 90점 이상의 성취도가 바로 성취도 A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자, 단계별로 완성하면서 반복하는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학습 방법, 첫 번째 공부하는 방법, 공부 잘하는 방법을 자,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개념서, 자, 발전서, 심화서 이 단계별로 공부하면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지? 라고 또 이제 고민을 하시겠죠. 자,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저희는요, 자, 이런 공부 방법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실제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역량을, 학습 습관을 습득할까를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학습은요, 반드시 인풋이 필요하죠. 그죠? 인풋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자면 배우는 과정이에요.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습득된 지식으로 끝내버리면 그거는 주입식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2015년도도 지금 안타깝게도 자기 주도적으로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형태가 되지는 못했어요. 거의 주입식으로 교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인풋 과정만 진행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인풋에서 이제 어디로 나가야 되냐? 아웃풋, 익히는 과정까지 아이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웃풋 되면서 정답만 나올까요? 그렇지 않죠. 자, 우리 틀린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 인풋이 들어왔지만 아웃풋이 틀리는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피드백이 필요해요. 피드백 위에 제가 뭐라고 해놨죠? 메타인지라고 적어놨습니다. 메타인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게요. 메타인지는요. 정확하게 본인이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를 메타인지라고 한대요. 자, 다시 본인이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자, 초등학생들도 공식적인 시험은 없지만 아마 쪽지 시험을 볼 거예요. 그죠? 학교에서 형성평가나 단원 평가나 이런 것들 아마 시험을 보는데 아이들이 틀려놓고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엄마, 이건 아는데 틀렸어 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죠. 그죠? 아이들이 그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메타인지가 부족한 학생이에요. 그럼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확히 자기가 이걸 모르는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틀리는 거는 무조건 모른다고 인지를 뇌에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메타인지입니다. 자, 다시 메타인지는 뭐다?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을 우리는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자, 이 메타인지 학습을 통해서 학습이라는 건 정확하게 모르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아웃풋 시키는 과정.
그거를 메타인지 학습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자, 공부를 잘하려면요. 인풋, 배우는 과정, 아웃풋, 익히는 과정, 거기에 피드백 과정, 메타인지 과정까지 자, 이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자, 우리 순환, 자, 공부 순환이 돼야지만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인풋 과정, 배우는 과정인데 학습으로 따지자면 이게 개념 학습이에요. 자, 러닝 학습이라고 하고요. 자, 강의를 들어서 정확하게 자, 지식을 습득하죠. 이걸 아웃풋합니다. 이게 이제 유형 학습과 심화 학습이고요. 아웃풋, 익히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발표하고 요약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트레이닝이 돼서 정확하게 아웃풋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웃풋 자체가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틀려서 오답이 나왔을 경우에는 피드백, 메타인지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이걸 오답 과정, 오답 학습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 오답 학습이고요. 자, 이 오답은요. 싱킹이라고 제가 해놨어요. 자, 어떻게 오답을 해야 되냐면은 틀렸잖아요. 해설지 보고 오답을 해야 될까요? 절대로 그래서는 본인의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할 수 없어요. 바로 이 싱킹은 창의사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틀렸잖아요. 메타인지 정확하게 틀린 부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아웃풋시키는 과정이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과정들이 유기적으로 자 이렇게 순환이 될 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러닝 학습, 트레이닝 학습, 싱킹 학습이 자 우리 자 원활하게 이렇게 순환이 돼야지만이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수학 입장에서 정확히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목이 좀 아파서 물 좀 잠깐 먹고 좀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학 입장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풋 개념 학습인데, 자, 역시 개념 학습은 자, 강의를 좀 들어야 되는데 높은 수준의 개념 학습이 좀 진행이 돼야 됩니다. 높은 수준의 개념 학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우리 구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냐 또는 설명할 수 있냐를 자, 우리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개념 학습으로 그냥 끝나버리면은 자, 이거는 제대로 이 학습이 진행됐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이 개념 학습이 진행된 다음에는 개념 확인 학습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뭐 일종의 서술형 테스트나 테스트를 좀 진행하면 좋겠죠. 제가 학습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테스트가 진행된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자, 이제 정답을 이제 체크하죠. 자, 틀린 것들은 싱킹으로 가죠. 그죠? 오답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오답 정리를 하는데 자, 이게 정답으로 나오기 아웃풋으로 다시 정답으로 잘 나오면 괜찮은데 정답으로 나오지 않게 되면은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다시 러닝 학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도출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높은 수준의 개념 학습을 한 다음에 자, 우리 개념 확인 학습 진행한 다음에 이제 개념 확장 학습 트레이닝을 해야겠죠. 다양한 유형 문제나 심화 문제를 자, 이제 풀이 과정이 있게 막 풀어요. 풀은 다음에 자, 이게 틀린 문제가 있다면 유형 학습, 유형 오답 학습이 진행돼야겠죠. 자, 역시 이제 유형 오답을 했는데 잘 모르겠어. 자, 틀렸어. 그러면 다시 개념 학습으로 돌아가서 이 과정이 계속 유기적으로 반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어머니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이런 과정들을 잘 우리가 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밑에 이런 걸 넣어놨죠. 자, 이 개념 학습이 제대로 되려면 룰과 관리가 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트레이닝, 자, 아웃풋 학습 익히는 과정이 제대로 되려면 환경과 관리가 필요하고요. 자, 오답 학습이 제대로 되려면 룰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환경들을 조성해 줘야지만이 자, 우리 이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학습들이 진행돼야지 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학원의 사례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학원 아이들은요. 자, 들어오면은요. 일단 높은 수준의 개념을 듣죠. 자, 저희는 140분 수업을 하거든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140분 수업을 하고요. 100분 동안의 높은 수준의 개념 학습을 막 진행을 해요. 그런 다음에 한 15분 정도 자, 이 높은 수준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간단한 개념 확인 학습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채점을 하죠. 채점을 한 다음에 자, 틀렸죠? 틀린 것들은 오답 노트를 꺼냅니다. 그래서 아이 스스로 자, 우리 개념을 찾아가면서 다시 한번 오답을 정리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이 140분이 딱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된 다음에 아이들 집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요. 저희는 1시간 후에 중환경으로 아이들 반별로 불러요. 트레이닝을 좀 시키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배우잖아요. 이 개념에 대한 자, 다양한 유형 문제들, 개념의 유형 문제들을 아이들과 같이 막 풀어요. 그 시간에. 같이 풀고 채점을 합니다. 자, 틀렸죠? 틀린 거는 다시 오답 정리를 합니다. 오답 노트를 펴서 스스로.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확인을 받은 다음에 오케이 되면은 이제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제를 하죠. 자, 그런데 이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어려움이 전혀 없어요. 왜 전혀 없냐면은 자, 수업 시간에 높은 수준의 개념 학습이 진행이 됐죠? 그 다음에 자, 수업이 끝난 다음에 다시 저희는 완전 학습이라고 하거든요. 수업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완전 학습 트레이닝을 좀 하죠. 자, 거기서 배웠던 다양한 문제들이 자, 과제로 제공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해서 과제 이제 자, 끝내서 학원에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서로 바꿔서 채점을 합니다. 일단 풀이 과정이 없으면은 틀린 거예요. 풀이 과정이 없으면 찍을 수도 있었던 거니까 틀리게 해요. 그 다음에 자, 그거를 다시 한번 오답을 하게 합니다. 자, 오답을 하게 해서 오답까지 정확하게 완성시키는 게 학습의 완성으로 봅니다. 자, 어른들 지금 아마 이 내용을 듣고 그죠? 공부하는 방법, 공부 잘하는 방법을 듣고 많이 심란하고 많이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지금 고민들 되는데 자, 걱정할 필요 없으세요. 저희가 지금 어머님들의 자, 고등학교 3학년까지 동반자의 역할을 계속 해 드릴 겁니다. 해 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자, 제가 요 문제를 좀 한번 넣어봤어요. 자, 요 문제도 자, 지금 문제 1번과 문제 2번이 있는데 자, 어떤 문제가 어려운 문제 같나요? 한번 채팅방에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문제와 2번 문제 어떤 문제가 어려운 것 같나요? 그쵸? 이거 2번, 2번 막 지금 뜨네요. 그죠? 자, 이제 생각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머니들, 이거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똑같은 문제예요.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똑같은 거고, 1번을 자, 글로 풀었을 때 2번처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어떤 수를 x라고 놓고요. 그걸 2배 한대요. 그럼 2x가 되죠. 그리고 원래 5를 더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5를 뺐대요. 그럼 2x-5가 되네요. 자, 그랬더니 그게 1이 됐대요. 2x-5는 1. 자, 똑같죠, 위에랑. 그죠? 그래서 얘가 원하는 답은 올바르게 계산하면 결국 자, 2x에다가 더해. 올바르게 하다는 건 더하는 거잖아요. 자, 더했을 때 값은 얼마인가 해서 1번과 2번은 결론적으로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이걸 딱 갖다 대면은 1번은 잘 풀어요. 2번은 엄마 이거 몰라. 이건 못 풀어.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게 뭐냐면은 제가 앞 페이지에서 이거 보세요. 아웃풋에서 피드백으로 넘어갈 때, 그죠? 트레이닝에서 싱킹 넘어갈 때 이 문장제 문제. 수학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문장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게 바로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냐면은 문해력이라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죠? 문해력이라는 건 뭐냐면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자, 수학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다면은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수학 잘하는 애들 이거 금방 푼단 말이에요. 1번은. 그죠? 근데 2번 문제 나오면은 문장 해석 못하면 이거 풀 수 있을까요? 이거 못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 수학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은 문해력을 자, 추가적으로 자, 우리 역량을 함양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입시가 좀 많이 바뀐대요. 자, 그럼 입시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대입제도가 지금 말이 많아요. 그죠? 2028년도. 자, 2028년도는 또 어떤 해냐면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2027년도에 고3이 돼요. 고3이 되는데 수능은 2028 수능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대학교는 2028년도에 가니까. 어머니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2027 수능이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자, 수능 보는 건 2028 수능이에요. 5학년은 2029가 되겠죠. 그죠? 어떻든 2028 수능 때 자, 대입이 많이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교학점제 되죠. 개정교육과정 되죠. 성취평가제 되죠. 특목고 자사고 막 없어지죠. 엄청나게 지금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자 많이 바뀔 텐데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뀔 수도 있어요. 아 수능은 선홍수령 수능으로 나올 거예요. 아 수능 두 번 본대요.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결정은 2024년도에 우리 큰 틀이 나온다라고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2024년 우리 중3이 됐을 때 기본 큰 틀은 나올 거예요. 수능 이렇게 볼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대입 방향성이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수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교과와 진로 관련 교과 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기재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는 거예요. 보셨죠? 아까 생활기록부 보셨죠? 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막 기재되는 거 보셨잖아요. 그 사항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요. 지금 방향이 선원수령 수능이나 선원수령 수능이 안 된다면은 아마 대학별 고사로 구술 면접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선원수령 수능이든 대학별 고사든 이 부분에 대한 좀 대비는 비슷하게 준비를 하면 되거든요.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자 입시 역량 강화하는 방법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일단 자 교과나 진로 역량은 앞에서 막 설명했잖아요. 그죠? 교과는 자 고등학교 1학년 교과만 자 석차 등급제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비중이 커질 겁니다. 고등학교 2, 3년 과정은요 본인의 진로에 맞춰서 자 그 과목을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퀄리티 있는 과목이 깔리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이제 진로 역량은요. 자,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과목을 설계해야 돼요. 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돼서 아이들이 친구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머님들이 그 과목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저 옆에서 조언자가 같이 좀 대주셔야 돼요.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되잖아요. 친구는 공학 계열이고 나는 인문 계열인데 친구 따라 공학 계열을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 그런 설계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자, 뭐 일단 진로부터 정확하게 자, 결정하는 게 자, 중요할 거고요. 자, 수능 역량은요. 대학별고사 수능, 자, 선원수령 수능, 대학별고사가 됐을 때 우리가 조금은 준비해야 되는 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자, 우리 좀 함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인풋, 자, 기억하시죠? 자, 아웃풋, 자, 익히는 과정.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피드백. 그죠? 자, 정확하게 내가 이거 틀렸어. 자, 틀린 부분을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애들은 보통 틀렸어. 그리고 납두거든요. 자, 납두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시 한번 인풋을 거쳐서 아웃풋으로 정답으로 만드는 과정.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차피 학습은요, 시간이 자, 같이 비례로 자, 소요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 효율적으로 시간을 줄여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학습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문제 해결력 갖는 거 중요하고요. 자, 배경 지식과 비판적 사고를 갖는 거. 자,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자, 우리 기본적인 독서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합니다. 자, 크게 말씀드리면 아웃풋 학습, 익히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라는 부분을 자, 그러면서 이제 피드백까지 중요하게 될 거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자, 우리 초등 학습 전략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